발해 발전 중에서 발해 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라고 하면은 고구려 멸망 이후에 우리가 만주 지역, 중국에서는 동북 삼성이라고 하죠. 이제 동북 삼성 만주 지역을 마지막으로 제패했었던 우리 민족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해의 발전을 먼저 살펴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제 건국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건국 과정을 살펴보면 건국은 7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가 멸망을 하고 나서 약 한 3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건국된 나라가 발해입니다. 사실 발해는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서 과연 발해가 어느 나라 역사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가지고서 논쟁을 시작한 게 벌써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러시아까지 끼어들어 가지고서 지금 러시아와 우리 그리고 중국이 각각 발해를 이제 자신의 역사로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해를 설명하면서 각 나라의 입장도 조금 언급할 수 있으면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해가 건국된 거는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30년 후인데요. 30년이라 그러면 한 세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살에 고구려 멸망을 봤던 사람이라면 한 50살 정도, 50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발해 건국을 봤다는 얘기니까 고구려가 멸망한 자리에서 시작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구려하고 민족 구성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구성이 고구려인에다가 말갈인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말갈인들도 이제 고구려보다 발해의 영토가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들어온 말갈족이 아닌 이상은 옛 고구려 영토에서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구려 영토에 살았던 사람들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건국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구려 출신인 대조영이 요서지방에서 시작된 그런 국가를 건국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한 나라인데요. 요서지방으로 많은 고구려인들이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그 끌려간 고구려인들과 또 그 지역에 있었던 거란족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요서 지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거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그 틈을 이용을 해서 고구려인들과 말갈인들이 탈출을 해서 이제 건국한 나라입니다. 동모산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동모산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 여기 살펴보시면 네,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동모산 보이시죠? 네, 이 정도쯤이니까 우리 발해의 수도였었던 평양성이 한 대충 이 정도쯤 되고 그리고 말을 잘못했네. 고구려의 수도였었던 평양성이 이쯤 되고 원래 그 전 수도였었던 곳이 한 여기 언저리쯤 되니까 지금 고구려의 그 원래 근거지에서는 다소 동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 모습인데 한 요 지역을 생각을 해 보시면 요 지역은 수나라하고 싸울 때 그리고 당나라하고 싸우면서 엄청나게 피해를 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살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쪽 편 지역은 아무래도 수나라 당나라의 피해, 수나라 당나라하고의 전쟁에서의 피해를 좀 덜 입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동모산을 인근으로 건국되었다라는 말은 당나라나 수나라하고의 전쟁에서 피해가 좀 적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옛 고구려의 영토를 거의 대부분 회복을 했고요. 지금 밑에 지도에서 잠깐 봤지만 요동반도의 끝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동반도 전체를 회복하지는 못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기도 해서요. 그냥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을 했고 또 가장 전성기 때에는 예전에 고구려가 진출하지 못했던 지역까지도 진출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고구려가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제 요서지방에서 도망친 그 발해를 건국했던 세력들은 당나라하고 계속 싸워가면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 끝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당나라하고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나라 입장에선 잡았던 물고기가 도망간 꼴이었기 때문에 발해의 건국을 인정하지를 않고 이제 계속 공격을 해왔죠. 발해가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이후 두 번째 왕이었었던 무왕이 되면, 지금 문왕만 나와 있습니다만, 무왕 때는 오히려 역습을 펼쳐가지고서 산동반도, 우리 그 밑에 있는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시면 이곳이 되겠습니다. 산동반도 지역을 공격을 해서 이제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공격을 해서 산동반도를 장악할 정도로 이제 오히려 당나라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에는 이제 산동 지역을 공격하기도 하는 등 싸움이 끊이지가 않았죠. 이때 이제 당나라는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싸우게 한다라고 하면서 신라를 꼬셔서 이제 발해에 그 방심하고 있는 지역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갈수록 이제 발해를 멸망시키는 어려워지는 데다가, 당나라 입장에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 발해만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서북쪽 지역 일대에 그 당나라와 이제 국경을 닦고 있는 유목민족들과의 다툼이 치열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발해에다가 신경을 쓰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왕 때가 되면 두 나라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가죠. 이제 나라에 좀 안정을 찾고 싶은 그 발해와, 또 한편으로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이 발해하고라도 좀 사이가 좋아야 다른 지역에서 좀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당나라와 이제 친선 외교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당나라의 문화가 많이 수입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앞선 당나라의 통치 체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여서 정비가 됐고요. 그리고 신라와 처음에는 조금 서로 꺼림직해하던, 그리고 한때 무왕 때에는 당나라하고 동맹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서 신라가 이제 발해를 공격하려고 했었던 시도,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서로 좀 불편한 사이였는데, 이때부터는 상설 교통로를 이제 설치를 해서 교통로로 이제 서로 교류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관계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발해가 망하려고 했을 때쯤에 이제 신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서로가 같은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이제 조금은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당나라에서 이제 특이한 점, 당나라에서 발해에서 좀 강조해야 할 점, 이거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다는 건데요. 이난이나 대흥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연도 표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연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도를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하죠? 지금 우리는 올해가 2021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2021년이라고 하는 건 서기이죠. 서기. 이제 서력 기원 2021년 이렇게 연도 표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딱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힘들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주장하는 바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과 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서기 2021년 하면 예수님 탄생 이후 2021년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서양식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살펴봐도 이 연도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쓰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인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연호를 씁니다. 이 연호라는 게 뭐냐면, 황제가 즉위한 이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신들이 천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 주장하는 천황이 바뀌었죠. 천황이 바뀌면서 그 전에 사용하던 연호에서 새로운 연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용했었던 연호는 그 헤이세이라는 연호를 쓰다가, 헤이세이 1년, 2년 뭐 이런 식으로 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소위 천황이 바뀌면서 이름을 바꿔서 레이화라는 이제 연호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화 몇 년, 뭐 헤이세이 몇 년 이런 식으로 일본은 사용을 하고요.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적으로는 서기를 공식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이제 병행해서 씁니다. 일본도 병행으로 쓰기는 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체라고 하는 연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김일성이 뭐 독립운동을 위해서 가출을 한 건지 뭐 하여튼 뭐 북한 기준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되게 어, 뭐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했던 일을 기준으로 했답니다. 뭐 자세한 건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주체 몇 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또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 대만, 예, 대만, 예, 타이완 넘버원 그죠? 대만의 경우, 대만의 경우 신해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해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중화민국이 탄생을 했다고 봤기 때문에 얘들은 민국 몇 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국 올해가 몇 년이었더라? 102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102년. 네. 그래서 대만 민국이라고 쓴 것 같이 되는데 대만은 예, 민국 뭐 102년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면 일본은 연호를 쓰고 있고 뭐 대만은 뭐 민국을 쓰고 있고 북한은 주체를 쓰고 있고 뭐 중국은 뭐 잘 모르겠어요. 예, 중국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저기 태국이라던가 이런 불교권 나라에서는 부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불교 사찰 다니는 친구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세기도 합니다. 다양한 연도 표기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연호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연호를 사용한다는 말은 이 말은 우리나라가 황제국이고 우리나라 황제가 취임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왕 때에 이난이나 대응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위치에 있으면서 황제국이다. 막강한 권한을 갖는 황제국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연호를 사용했었던 게 뭐 신라 때도 있었고 여기 발해라던가 고려라던가 나중에 대한제국 뭐 이런 데서 연호를 사용을 합니다만 그거는 우리가 중국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걸 바탕에 깔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도 연호를 쓰고 하면서 중국과 대립을 했었던 거죠. 그 이후 이제 문왕 이후에 여러 왕들을 거치는데 뭐 발해가 스스로 역사를 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발해 역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중국 측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중국 측의 기록을 보면 선왕 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선왕 때가 가장 전성기였고 이때 영토가 최대치였고 이 무렵에 당나라에서는 해동성국이다라고 호칭을 하면서 이제 대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해동성국이라는 표현은요, 뭐 우리 이 지역을 해동이라 그랬으니까 이쪽 지역에 있는 성스러운 나라다 잘 이제 그런 뜻인데 어, 당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워낙 여기저기서 막 쥐어 터지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 발해라도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멸망을 한 거는 10세기 초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네, 발음 조심해야 되겠죠. 10세기 초에 멸망을 합니다. 자, 귀족들의 뭐 권력 투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성장을 했었던 거란의 침입으로 이제 멸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이제 나왔던 설이 뭐냐면 백두산 폭발로 멸망을 했다라는 백두산 폭발설이에요. 이게 발해가 멸망한 시점과 백두산이 폭발했었던 시점이 거의 겹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발해가 힘이 약해졌을 때 거란이 침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요. 상당히 그럴듯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를 해보니 발해 멸망이 조금 빨랐다. 몇 달이라도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뭐 발해가 백두산 때문에 직접적으로 멸망했다고까지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은 백두산 폭발로 인해서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오랫동안 거의 200년 가까이 발해 부흥 운동이 계속됩니다. 발해 부흥 운동이 계속되고요. 그래서 다시
발해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계속됐었고, 뭐 지배층들이 고려로 투항을 했다 그러는데 발해의 태자였었던 이제 대광현이라고 하는 인물이 발해 태자 대광현이 우리 이제 고려로 투항을 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숫자는 거란의 지배계층의 일부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이제 유목민족으로서 이제 유목민족의 특징이 세력을 넓힐 때에 이렇게 합류한 새로운 부족에게다가 이제 권력을 나눠주거든요. 힘을 나눠주거든요. 그런데 당시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발해 세력이 상당히 컸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역량이라던가 이런 게 컸기 때문인지 이후 거란의 그 왕비로 그러니까 거란의 그 왕실의 왕비족으로 이 발해 쪽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발해 제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발해 제도는요, 삼성육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육부제 그러면 요거는 당나라의 제도입니다. 당나라가 만든 삼성육부를 우리가 수용을 한 건데요. 받아들이면서 그 명칭이라던가 활용법 등은 우리가 편하게 바꿨습니다. 여기 밑에 한번 조직도를 같이 볼게요. 아이고. 자, 발해 삼성육부입니다. 그러니까 왕 밑에 세 개의 성이 있네요. 정당성, 선조성, 그리고 중대성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삼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정당성 밑에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 각각의 부서인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해서 앞 글자를 따서 얘기해 보면 충인, 의지, 예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육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삼성육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이거는 발해에서 부른 이름이고요. 당나라에서 부른 이름이 밑에 가로로 쳐져 있습니다. 상서성, 문화성, 중서성 그리고 이호, 예병, 형공예 이런 당나라가 불렀던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뭐 좀 체제 자체가 좀 달라요. 좀 체제 자체가 다르고요. 그래서 형식은 같고데 우리 스타일로 재해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의 이름이 이호, 예병, 형공은 이제 이 이름을 들으면 이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병부 그러면 이건 국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충인, 의지, 예시는 그런 느낌이 없죠. 충인, 의지, 예시는 유교적인 덕목입니다. 나라에 충성을 하고 어질러야 되고 뭐 의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 명칭을 통해서 발해가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이제 명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성에 지금 여기 보시면 각각의 부서가 있었죠.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정당성의 장관인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방 조직은요 5경 15부 62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5경 15부 62주에 도독과 자사라고 하는 지방관을 파견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보이세요? 5경 그러면은 지금 수도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경, 동경, 중경, 남경, 서경에서 총 5개의 수도가 있고 그래서 이걸 5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5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15개의 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5경 15부 62주에 그 지방관을 파견을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파견했는지 얼마나 파견했는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고요. 다만 이 지역의 특성상 말갈족들이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에 파견돼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고구려 계통의 혹은 고구려화된 말갈족의 경우에는 지방관들이 통제를 했지만 말갈족 전통의 그런 유목이라던가 수렵 목축 생활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존대로 이제 각각의 부족별 단위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할 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배층 같은 경우에는 지배층인 왕족과 귀족은
주로 고구려 유민들이 차지를 하고 일부 말갈족들이 이제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고구려 유민 하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던 고구려의 원조 세력들, 그러니까 원래 고구려를 구성하고 활동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당나라한테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당나라로 끌려갔었던 거거든요. 그들 중에 일부가 탈출해서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예전 고구려 영토 안에 원래 고구려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구려의 핵심 세력들은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끌려가고 죽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구려 원래 핵심 고구려인들만으로는 나라 운영이 힘들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는 지배계층에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일부 말갈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이제 말갈인들을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평민이라던가 노비 같은 이런 피지배층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말갈인들이 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정복을 당했었던 뭐 부여계라던가 뭐 옥저라던가 동해 쪽 사람들, 그리고 뭐 말갈 계통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어왔을 거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발해가 지나고 나면 일정한 국가의 체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거란족한테 휩쓸렸다가 또 말갈족들이 세운 나라인 금나라로 갔다가 몽골로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우리와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경우에는 발해가 멸망한 이후에 또 통일신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사람들로 구성이 된 이제 고려와 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졌다면, 우리하고 뿌리가 같았던 이들은 발해를 통해서 발해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소위 중국의 역사라고 배우고 있는 거란족이라던가 뭐 여진족의 그런 역사와 이제 그 길이 달라지면서 우리하고는 좀 다른 길을 걷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요 성과 이어 큰 폭우 농경지대, 즉 이제 뭐냐면 핵심 지역이죠. 이런 핵심 지역에는 관리를 파견을 하고 고구려인이 중심이 돼서 이제 다스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말갈인들이 있는 촌락이라던가 이런 부족들의 경우에는 말갈 추장이 이제 자치적으로 통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은 발해가 과연 고구려를 계승한 게 맞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발해 역사가 어느 나라 거냐라는 거죠. 자, 우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고구려 출신의 왕이다. 그죠? 고구려 출신의 왕이다. 그러니까 일단 왕 자체가, 대조영 자체가 중국 측 기록에도 고구려인이다 혹은 뭐 말갈의 별종이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고구려 혹은 말갈로 표시를 해놨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대조영의 아버지 대중성부터 시작을 해서 대조영이 중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한 말갈족이라고 한다면, 그 전에는 고구려 멸망 전에는 당연히 고구려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겠죠. 다만 워낙에 고구려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고구려 초창기부터의 사람들을 고구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중간에 합류한 세력들은 뭐 말갈 출신이든 부여 출신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고구려인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 부여겠다, 부여인이다, 뭐 동해나 옥자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 고구려인이라고 한 거는 고구려인을 좀 넓게 봤을 때 얘기한 것 같고, 말갈 별종이다라고 얘기한 거는 말갈인들과는 좀 다르게 고구려화된 말갈인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인들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었던 부분은 이제 일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를 모아놓고 보존하고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일본의 이제 천황과 왕실이 어쨌든 간에 1000년 넘게 계속 이어지면서 상징적인 존재지만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왕실이 교체된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외교 문서 같은 것들이 좀 잘 보관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발해가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를 보면 스스로 고구려 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해 왕 누구다가 아니라 고구려 왕이다. 당연히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서도 보이지만 일본에서 발견된 문서를 통해 보면
고구려 사신을 고구려 견고구려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고구려에서 온 사신이다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보낸 문서에도 우리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고구려다라고는 표현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럼 고구려라고 봐줘야죠. 어디 뜬금없이 엉뚱한 데서 나와서 고구려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좀 의심해 볼 만하지만 음, 그게 아니라면 고구려가 망한 땅에서 30년 후에 세워진 나라라면 당연히 고구려를 계승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조선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나서 36년 후에 대한민국을 수립을 했는데 대한민국 수립했을 때 우리가 조선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사람들은 다 고스란히 그대로 있는데요. 그래서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고구려 왕이라고 이제 자처를 했고요. 이때 일본에서 이 외교 문서를 막 정리를 하면서 누가 왔고 누가 왔고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적어놨었던 사람들 이름을 보면 1등이 대시예요. 그러니까 사신들의 제일 많은 성씨가 대시예요. 대시. 대시는 고조 저기 지금 저기 대조영의 후손들이겠죠. 그러니까 왕족이니까 이 사람들은 왕족이니까 사신으로 많이 갔겠죠. 그래서 대시 왕족의 이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성씨가 고씨랍니다. 고씨는 고구려의 왕족이죠. 그러니까 비록 고구려의 왕족이었었던 고씨들이 왕위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 발해 안에서 이제 고구려의 왕족으로서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 높은 고위관직들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제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대시 왕족들, 고시 왕족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제 사신으로 파견이 되면서 우리를 계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게다가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온돌입니다. 온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없는 문화죠.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보였었던 그런 난방 방식이라 이런 온돌이 발해의 그런 궁궐의 그 흔적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문화를 갖고 있었구나. 그런가 하면 고구려의 무덤 양식이었었던 굴식 돌방 무덤 양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우리 무덤 양식은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앞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무덤 양식이 바뀌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 방식에서 저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들 화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화장에 대해서 거부감 갖고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대대로 이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매장 방식을 쉽게 하루아침에 화장으로 못 바꾸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바뀝니다. 특히 이제 돌아가신 분들과 관련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약속하고 바꾸면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뭐 제사 형식이라던가 뭐 이런 무덤 양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굴식 돌방 무덤 고구려에서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또 발해에서도 굴식 돌방 무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모조림 양식이라고 하는 건데 이 굴식 돌방 무덤을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요. 이 굴식 돌방 무덤은 이제 돌로 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천장을 어떻게 마무리할 거냐 이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천장을 요걸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젠가 아시죠? 젠가 쌓듯이 올리는데 이렇게 나무 이렇게 벽을 만들면 여기다가 다시 안쪽에다가 이렇게 쌓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부터 안쪽으로 조금씩 안으로 들여 가지고서 천장을 줄여 나가는 거죠. 돌을 쌓으면서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는 형식, 이게 모조림 양식인데요. 이 모조림 양식이 고구려의 왕릉에서 발견이 되는데 역시 발해의 왕릉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같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게다가 기와의 문양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기와 모양을 보시면 뭐 사실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 차이를 잘 모르시겠죠. 이게 기와의 맨 마지막에 그 기와를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 이렇게 기와를 쌓고 또 이렇게 기와를 쌓으면 이쪽에 기와에 마감하는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걸 수막새라 그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수막새의 모양을 보면 이게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물론 불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그렸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형식 자체가 왼쪽에 있는 수막새와 오른쪽에 있는 발의 수막새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해가 우리 역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아니다 이거죠. 지금 현재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민족의 역사는 다 중국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좀 황당한 그런, 현재 중국을 기준으로 해서 중국에 들어와 있는 소수민족의 역사는 다 자기 거다 이렇게 되니까 몽골의 징기스칸도 자기네 나라 역사가 되는 거고, 우리 조선족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발해도 자기네 거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어? 그러면 고구려도 자기네 거고, 부여도 자기네 거고, 고조선도 자기네 거고,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빨아들이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의 저런 모습에 긴장을 좀 해야 됩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늘 강력해졌을 때 한반도를 침략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를 침략을 했었던 시기를 살펴보면 통일왕조를 이루고 자신감이 붙으면 주변 세력들을 치는데, 그때 그런 중국의 주 타겟이 됐던 나라가 북방의 유목민족들인데, 지금 현재 유목민족들이 사실상 몽골 같은 경우에는 존재감이 거의 없죠. 그런가 하면 서쪽에 있었던 그런 유목민족들이 현재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으로 다 중국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또 티베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중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국가로 손댔던 게 베트남이랑 우리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하고 베트남은 중국이 커지면 그동안의 역사에서 배운 게 중국은 강해지면 주변 국가들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중국에 대해서 일부러 적대의식을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겠지만 준비하는 자세는 늘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 발해의 역사를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